이제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 C레벨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제 작은 기업에서도 이제 데이터 기반 뭐 HR, 데이터 기반 뭐 경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작은 기업에서도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이제 내가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워낙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 조금 답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자문하거든요. 제가 투자도 하고 하는데 50명에서 100명 규모의 회사에서 데이터가 필요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CEO분들이나 이미 관련돼 있는 소위 말하는 관리자분들이 구성원들의 속속들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얘를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첫 번째.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기회비용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들어가는 코스트와 아웃풋과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들에서 기회비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사이즈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가장 시작은 역시나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생각보다 저도 작은 기업에서 데이터가 가능할까요? 라고 들어가서 우린 분석할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같이 까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지만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오고 비정형 데이터들을 소위 말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예를 들면 우리 리더분들 중소기업의 리더분들이 하시는 말씀 했던 여러 가지 뭐 보고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일단 모으시는 것들이 시작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담당자 관점으로 보면 저는 좀 좋아하는 표현이 잽을 날린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기반의 인사 의사결정을 막 승진 모델링을 하고 누가 뭐 CEO가 되면 효과적이다라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아주 조그만 잽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퇴사했는데 3년치 퇴사했던 데이터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집과 회사의 거리는 이랬고요. 연봉에 대한 편차는 이랬고요. 이런 것들에 조금만 데이터를 어펜딕스로 많이 붙여놓는 그 습관을 들이다 보면 CEO가 나중에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퇴사율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입사했던 사람들이 집의 주소지는 이렇고요. 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혹은 엑시트할 때 인터뷰를 했던 주요 텍스트들은 이래요. 분석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런 잽들을 담당자들이 많이 모아놓다 보면 결국은 스며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담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담당자분들이 그걸 하나씩 잽을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이 다음 질문이 초기 핵심 데이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혹시 더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답을 하려면 잽에 많은 맞아요. 잽에 많은 건데 어떤 잽이 먼저 돼야 되는지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회사들하고 데이터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저는 분석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제가 가서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팀의 역량을 높이는 데 제 미션이 있지 분석 결과에 대한 미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분석하시는 그 HR 담당자분들하고 들어가서 문제 정의부터 하거든요. 전 그걸 좋아해서. 근데 가장 좀 공교로운 건 데이터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를 왜 풀고 싶은지에 대한 퀘스천이 없어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맞아요. 그러면 근데 데이터로 문제를 푸는 게 좋다라는 명제는 다 오케이. 근데 무슨 문제를 왜 푸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시작하면 꼭 저는 리더분들께 가서 어떤 문제 왜 풀고 싶어요? 그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와 데이터도 그거에 따라 연동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CEO분이나 리더분들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풀고 싶지? 어떤 목적이지라는 거를 아까 종이에 쓰듯이 해놓으시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석과 데이터는 지금은 너무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나 이런 고민이 나오는 게 결국은 데이터가 제공하는 이런 객관적인 통찰력
이런 게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라는 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작가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뭐 데이터로 인해서 뭔가 의사결정 체계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의사결정 체계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또 해석하는 데 어떤 드는 경험들, 직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뭐 좋은 뭐 외국의 어떤 좋은 템플릿, 모던 뭐 프로세스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뭐 인재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대표, 임원, 팀장 따로 놀아요. 예, 제가 이제 사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도 사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뭐 AI가 있고 그걸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다 좋은데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천차만별로 나눠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의사결정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서로 토론해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스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AI 또는 뭐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조직에서 썼을 때 그 다음 이펙트가 어떻게 나느냐. 그게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스템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어떤 관점과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과 그 이후에 같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뭐 좋은 시스템을 들여오고 뭐 통계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발전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들여와도 활용을 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보면 참 매니저들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는 우리가 이제 AX 시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나 알고리즘 그리고 그 AI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이런 대화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HR은 사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된다. 이게 결국 매니저들은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중심의 것도 물론 제가 이제 뭐 제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정성적인 부분과 사람적인 부분도 데이터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얘기에서 조금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제가 AI와 일하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버든인 것 같아요. 이게 버든이라는 게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플러스만 얘기하지 덜어내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 제가 많이 논의하고 리더분들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나름 이제 2x2로 매트릭스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썼던 이제 가짜 노동이라는 이제 슈레더 책이 있는데 그 가짜 노동과 진짜 노동을 놓고 AI가 대체할 수 있고 대체 안 하라는 2x2로 그려놓고 뭐가 가짜 노동이면서 대체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과업 단위로 쪼개다 보면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모 회사가 굉장히 이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라는 위기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위기론을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조직 문화와 인사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를 잘 뜯어보면 저는 가짜 노동과 매니저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재는 있다고 봐요. 본연의 매니저가 해야 될 역할을 없애버렸어요. 그 조직 체계와 의사결정 체계가. 예를 들면 매니저분들이 생각을 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에스컬레이션해서 올리는 조직 구조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이쁘게 만들어서 에스컬레이션해서 올리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바꾸는 보고서 미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이 뻥 떠요. 그분들에게 AI를 넣으면 내가 보고서도 미장해야 되는데 AI 해야 된다고 또 다른 버든인 거죠. 그럼 그분들께는 덜어낼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꼭 하는 게 덜어낼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매니저분들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번아웃도 있고 그렇죠. 요즘 맨날 얘기하는 의도적 언보싱에서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럼 덜어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는 얘기만 하면 좀 약간 폭력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그걸 하려면 덜어내는 것부터 하고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 가짜노동 비율을 계산한 걸 보면 해외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하면 영업, 마케팅, 세일즈 뭐 이런 직무들에서의 가짜노동 비율은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다 가짜노동을 표현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관리를 위한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200%에서 300% 이상이 늘어나요. 훨씬 더. 그 말은 우리 조직에서 관리, 가짜노동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태세이기 때문에 그게 뭐를 좀 줄여낼 것인가 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뭐 성장도 하고 뭐도 배우고 하니까요. 오늘 생각보다 이제 얘기 길어졌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많이 나왔고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도 인사이트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